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차기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요. 차기 대통령, 우리 국민은 엘리트형보다는 서민형을,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그리고 카리스마형보다는 여론 중시형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 중 선두권을 달리고 계신 분이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부산 자주 방문하시죠? 예, 뭐 집이 양산이니까 네. 자주 오는데 네. 새해는 지금 네. 처음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부산 경남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그리고 또 경남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는 구시대의 적폐들을 대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겠습니다. 좀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권교체 꼭 해내야 합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정상적인 나라, 상식적인 나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 부산시인 그리고 또 경남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가장 뜨거웠던 것이 바로 촛불 민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집회에도 꾸준히 참석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사실 촛불을 들어야 했던 이유는 굉장히 슬프지만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다고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국 곳곳에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참석할 때마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영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은 참 부끄러웠지만 우리 국민은 역시 위대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평화 집회를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아주 뜨거운 분노와 절망이 꽉 차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 놀라운 자제력으로 아주 평화적이고 축제 같은 그런 집회를 해냈고 그 힘이 지금 세상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촛불혁명이라고 합니다만 이 촛불혁명 제대로 이렇게 받드는 것이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고 책무라고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다 함께 생각해보고 또 반성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사태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장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가 직접적이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아니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또 역대 새누리당 정권을 통해서 쭉 내려왔던 그런 구시대의 적폐들,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를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불평등 또 그리고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었던 그 적폐들, 또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 운영을 아주 사사롭게 하고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한 이런 이제 적폐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 놓으면서 이제는 좀 대한민국을 좀 더 정상적인 나라, 좀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염원이 이렇게 분출돼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쌓여온 적폐에 대한 분노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야당의 견제 기능이 너무 약했다. 야권의 견제 기능이 좀 이번 정부에서 많이 약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 전체가 반성해야 될 일이고 또 야당도 과연 야당으로서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책무를 다 했는지 저희가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제는 좀 국민이 주권자답게
주인 노릇하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 변화의 요구 속에는 국회 또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변화라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도 사실 정당 구조도 후보도 모든 것이 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유력한 대선 후보시라는 거고요. 출마 선언은 하셨는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번에 정권 교체 꼭 해내야 되고 또 그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촛불 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변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민주화운동 시기부터 또 시민운동 할 때 또 그리고 지금 정치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책임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공격을 받아왔는데 또 뒷조사도 많이 당했고 그러나 틀어도 문제가 나지 않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은 심지어 저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다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이런 시대적인 과제에도 제가 책임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 어느 때나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조기 대선에 또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곧바로 당선되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책적인 면에서나 그다음에 또 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 이런 인적인 진용을 짜는 이런 문제에 있을 것까지 충분한 준비된 그런 이제 후보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논의되고 있는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는 제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라고 감히 그렇게 자부한다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공식 출사표를 내는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아직은 이릅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언제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면 그러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당내 경선부터 이제 아마 서둘러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대선 후보로 거론된 주자가 현재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셈법도 좀 복잡하고 당내 경선도 해야겠지만 큰 틀에서 야권과의 단일화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제 개인의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해서 정말 국민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만 그보다도 우리 당의 지지도가 또 올라가고 우리 당 대선 주자 전체의 지지도 합계가 오르고 있어서 거의 50%에 육박하거나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만 하면 저는 다음 정권 교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스스로 강해지면 그러면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다른 야당들도 함께 동참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결선 투표제를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미 공약을 했고요. 결선 투표제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그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과정에서 진통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결선 투표제가 있다면 이렇게 정당을 달리하고 또 정강 정책을 달리하는 그 후보들 간에 인위적인 단일화를 도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선에서 함께 경쟁하면 유권자들이 표로서 단일화 시켜주거나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긴 후보가
결선 투표에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또 그와 함께 진보 정당 후보들도 네. 대선을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또 자신들의 정강 정책을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네.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완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심상정, 이정희 두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진보 정당들이 제대로 이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저는 결선 투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헌법학자들 대부분은 현행 헌법으로 하여서는 결선 투표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국회의 입법조사처도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합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네. 그 국회가 8인制. 네. 함께 협의하면서 아까 헌법적인 고려까지 하면서 협의해 나갈 문제다. 저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결선 투표제 자체에는 찬성을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헌에 대해서도 아웃라인 정도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헌도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을 했었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 네. 개헌을 추진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이야기를 해온 사람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지난번 대선 때 제가 했던 이 개헌의 내용은 우선은 4년 중임제에 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저는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구제 그 개편을 개편, 위한 네. 그런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그런 개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의 시기가 언제냐? 저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전에 개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적각 퇴진, 그리고 적폐들에 대한 대청산,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어떤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자기들 이익을 위한 개헌을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저는 시기에도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가 개헌 특위를 구성한 만큼 국회 개헌 특위에서 개헌 논의를 차분하게 해나가고 그것을 다음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하는 형태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실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또 개헌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렇게 모아진다면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투표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그 지방선거의 시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말씀하신 그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임기를 결국 단축하자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지방선거는 지금 그 4년 중임제로 그 네. 개헌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대통령 임기 만료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네. 그 2018년 6월에 네. 하는 그 지방 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분들의 네. 임기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대선은 그때 맞춰서 대선과 네.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총선은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3년으로 임기 단축이라는 이야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아직 개헌의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벌써 지금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각제를 기정사실화해두고 임기 단축을 약속을 한다면 그러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개헌을 위한 과도 정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적폐청산 또 사회 대개혁 이러려면 사실은 5년 임기도 부족할 실정이거든요. 5년이 아니라 뭐 더 10년, 20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인데 과연 뭐 3년 임기에 과도정부적인 이런 성격의 정부로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저는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 얘기를 오늘 또 지역을 찾으신 만큼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호황인 산업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부산 경남 워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에 기반을 둔 조선 해운 산업의 불황의 여파 고스란히 맡고 있습니다. 이 조선 해운 산업의 위기의 원인 뭐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조선 산업과 해운 산업이 아주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불황 속에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적절한 어떤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세계적인 불황을 견딜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어떤 내수의 창출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 그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우선은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체로 3년 호황을 하면 3년 불황 이랬는데 이번에는 호황이 좀 길었습니다. 긴 만큼 이제 불황도 조금 더 길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 그 해운의 그 환경 규제가 강해져서 LNG를 연료로 하는 그런 선박들 그 수요가 급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조선 산업은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동안 구조 조정을 우리 해운 산업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그동안 우리 해운 산업들이 해운사들이 우리 선박을 보유하지 않고 전부 외국에서 용선해서 이 해운을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전해운하고 저 현대상선이 모두 부실화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연유였는데 그래서 조금 국내 선박의 발주를 높여 나가고 또 우리 해군이나 해경도 우리가 조선강국이라는 위상에 비교해 보면 보유하고 있는 그 함선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해군이나 그 해경의 그 선박 보유도 늘려 나가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우리 그 해양에 그 대규모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는데 그 공약을 박근혜 후보도 당시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사업을 실행했었다면 그것이 바로 해양 플랜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산업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박근혜 정부가 웬일인지 그걸 다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대단히 아쉬웠고요. 이번에 이제 해운 문제는 지금 우리 한전해운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청산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1위면서 세계 7위 해운사였고 또 그 영업에 의해서 우리 부산항이 세계 3위의 환적항 지위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 청산하게 될 경우에 미치는 경제적인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점들을 좀 정부가 제대로 고려하면서 이게 구조조정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정말 분노스러운 것은 이렇게 물 위에 미치는 영향 또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인 대책 계획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금융위가 단독으로 법정관리 신청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물 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 없이 오로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검토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네. 정말로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무능, 그 아주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전해운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전해운이 가지고 있던 그 해운 영업망, 이것을 우리 토종 해운사들이 그대로 좀 승계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영화 판도라 혹시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에서 봤습니다. 네, 그 박정호 감독과 만든 박정호 감독과 같이 봤다고 예, 들었는데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보았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박정호 감독이 지지한다고 발언을 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책임지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문화예술은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이제 뭐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은 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아주 배제를 하고 또 문화예술 작업의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들을 빼앗고 이런 것은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권이 그런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것을 침해한 것이어서 정말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에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어떤 권력형 비리보다도 더 큰 범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탄핵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진상을 밝혀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보시다가 많이 우셨다고 아는데 부산 경남 지역이 세계 원전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원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고리 오륙호기가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리 지역은 세계적으로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리에 원전 단지를 만들 때는 그곳이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에서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었었고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 지진으로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에서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리, 울산, 월성 이 일대는 그 밑에 활동성 단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도라 그 영화 같은 그 상황이 그저 가상의 상상만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의 경우에 그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내에 주민 수가 15만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에 무려 342만 명이 삽니다.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마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참상, 대장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탈원전으로 가야 합니다. 탈원전 그러면 그럼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탈원전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대한 건설 승인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원전에 대해서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건설되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하나씩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탈원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우리나라만 유독
원전을 지금 늘려나가는 네.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탈원전을 공약했습니다만 네. 이번 대선 때 제가 후보가 된다면 네. 탈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그런 의지를 밝히고 로드맵까지 그렇게 공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정부는 지방 분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할자치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참여정부에 계셨던 만큼 지방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늘 참 절실하게 느끼는 것인데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설령 지역 출신이라 해도 지역을 떠나서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런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들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국가균형발전, 그 지방분권에 대해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은 다 망한다라는 어떤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었는데 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지 못하고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도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으로까지도 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또 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헌법 개정 사유 가운데 우리 지역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한 개헌의 과제는 바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참여정부가 성공을 거둔 것이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도 원래 구상은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는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또 민간기업들이 다 함께 내려와서 말하자면 대단히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인구 수만 명의 자독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 혁신도시의 궁극의 목표거든요. 혁신도시가 참여정부 때 구상보다 많이 이제 좀 지연되기도 하고 쪼그라들게 됐는데 저는 혁신도시 시즌2 이렇게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미드 같네요. 같은 맥락으로 지역의 또 현안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부산은 전통적인 야도였습니다. 근데 1990년이었죠. 3당 합당이 되면서 이제 여권 성향의 도시가 됐는데 지난 총선에서 야권 후보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또 이번 촛불 민심을 통해서 부산 그런 말씀도 하셨죠. 부산이 디비지면 이제 다 디비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우리 부울경 지역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부울경 지역에서 진 표만큼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울경 지역에서 더 많이 득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그 총선에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 또 경남 시민들께서 우리 정치의 지역 구도를 많이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산에서도 또 경남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또 갖게 되었고요. 근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또 이 부산과 경남에서 뭐 가장 앞서가는 그런 또 결과도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위한 성부처 전략 지역을 부울경 지역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하마을도 자주 방문하시겠죠. 근데 요즘 봉하마을이 좀 소란스럽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적 갈등으로까지 최근 번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친환경 농법으로 애정을 많이 쏟은 곳이기도 한데요. 바라보시는 심경이 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부터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 으로 된 결정부터가 좀 잘못됐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살 수급이 맞지 않고 그래서 자꾸 재고가 이제 넘쳐나고 또 한편으로 부동산 경기를 또 끌어올려서 우리 이제 경기를 이렇게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 근거에 있는 이 농업진흥지역 가운데서 경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곳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그 가 보셨겠지만 그 봉화 앞 벌판은 경지 정리가 아주 잘 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낙동강 원수까지 끌어와서 수리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곳인데 그게 공부상 경지 정리가 됐다는 그게 이제 등재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탁상 행정으로 그것을 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던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퇴임을 시작하셨던 이른바 오리살 이게 농법에 의한 친환경 생태 농업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어서 김해시나 경남도가 생태 농업의 하나의 그 모범 지역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봉화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기념하는 성지로서 좀 보존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에서도 거기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그런 이제 법적인 갈등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잠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고 또 쭉 정치인의 길을 살아오고 계신데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무현 정신이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노무현 정신은 이 명분과 대의를 이렇게 중시하고 따르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제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보통은 당장 눈앞의 그 이익에 따라서 대의나 명분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그것이 이익처럼 볼지 몰라도 좀 긴 안목으로 내다보면 결국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라는 그런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번번이 낙선하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낙선이라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서 어리석은 직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에도 이렇게 대의나 명분이 사라지고 그저 그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하면 새누리당 정권을 연장할까 또 어떻게 또 그 권력을 나눌까 이런 이제 그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지금 뭐 개헌이 제3지대니 뭐 정계 개편이니 하면서 이 논의들이 분분하거든요. 저는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이런 대의나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를 바꿔서 얘기의 범위를 좀 넓혀서 안보와 외교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무력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무장에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사드 배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표님의 생각. 저는 그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특히 뭐 이 핵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그 점을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하고 경제 이 양 두 가지를 병진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결코 병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또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핵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북한 핵은 갈수록 고도화돼서 지금은 무기화된 단계까지 왔는데 그때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의 어떤 억제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북한을 비난했을 뿐이고요.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어떤 대결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 핵을 촉진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 핵은 해결하려고 그러면 국제적인 아주 공조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트랙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재와 압박과 함께 대화와 협상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사드 배치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된다면 도입 여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도 있기 때문에 득실을 함께 놓고 판단하고 또 지금 현재 성주에 들어오는 사드가 수도권하고 중부 지역은 그 보호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드의 효용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충분히 좀 공론화의 과정을 득실을 따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했고 또 외교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터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라는 이른바 삼노로 일관했습니다. 발표 전날까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어이가 없고 또 납득하기 어렵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격렬한 반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은 경제 보복으로 이어져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가장 현명한 선택은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로 미뤄주면 그러면 정부는 그것을 하나의 또 카드로 삼아서 북한과도 핵 문제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영향을 미쳐서 먼저 북한 핵을 동결부터 시키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을 피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나가도록 그런 이제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을 테고요. 만약에 끝내 그런 노력들이 통하지 않아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선행된다면 그때는 말하자면 이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반발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하고 나면 다른 의견을 아예 말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의견을 말하면 마치 뭐 안보관이 의심스러운 것처럼 또 종북은 이런 식의 척박한 토론 문화 우리가 하루빨리 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해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는데요.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미룬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사드 배치 결정을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그 회동 때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를 한 것이라거나 그런 양국의 수뇌부 차원에서 협의되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고 한국과 미국은 오랜 친구 사이고 혈명이죠. 한미 동맹 관계가 아주 공고한 상태고요. 또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우산 속에서 미국의 그 확장 억지력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가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걸 놓고 미국과 이렇게 좀 협의하고 좀 시기를 늦추고 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 관계가 금이 간다거나 그럴 리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교에 있어서도 현 정부와 좀 다른 입장을 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사죄하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요구가 아니라 그건 국제적인 요구입니다. 국제적인 인권 규범이 그 성노예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근원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위안부 합의는 그 점에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양국 간의 합의 문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외교부 장관 간의 구두로 이루어진 일종의 양해 같은 것인데 네. 이 외교부 장관 간의 양해된 내용에 대한 양국의 설명이 다릅니다. 네. 우리 외교부 쪽에서는 그 10억 엔의 그 돈 속에 아까 말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인정과 사죄의 네. 뜻이 담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 사실을 부정했거든요. 그렇다면 말하자면 제대로 된 합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의는 무효화하고 다시 새롭게 협상해야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력한 대선 주자인 만큼 숨차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 세력으로 분류가 되시는데 진보 인사에게 꼬리표처럼 종북 좌파 이렇게 종북이라는 수식어 굉장히 많이 따라붙습니다. 사실 대권 주자로서 문 전 대표님의 대북관, 안보관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종북이라는 이렇게 종북몰이 색깔론 이거는 정말 망국적인 것입니다. 국민들을 편가르는 거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쪽은 적대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종북이라 그러면 그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북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서 우리 사회를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야말로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 행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종북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새누리당 정권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본호로 하면 인사청문회 때마다 그 장관 후보자들이 병력을 면탈한 병력 비리가 있거나 또는 위장 전입을 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세금 탈루를 했거나 또는 논문을 표절했거나 이런 사유가 없는 그 후보자가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 면탈하면서 반칙으로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세력이 지금 새누리당의 주류를 이루어왔는데 이런 세력은 보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는 오히려 국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네. 노블 이주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이고 유럽 귀족처럼 전쟁 나면 먼저 나가서 싸움터에 나서서 희생당하는 그게 진정한 보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정권이야말로 말하자면 보수를 참칭한 가짜 보수. 이 사람들의말로 오히려 종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체제가 싫어서 피난 온 피난민 집안이고 저는 또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군대도 제대로 안 간 사람들이 저보고 종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당치 않은 말이고 거꾸로 종북이라는 말을 내가 그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신년 첫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선두권을 형성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각종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당내에서도 이재명 시장의 돌풍도 계속되고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개혁보수신당의 등장으로 또 유승민 의원 등 대권 정령들이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레이스를 함께 뛸 후보로서 이분들을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당 후보들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과 함께 경쟁하게 된 것만 해도 우리 정치가 그만큼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분 한 분이 다 구정치하고는 거리가 있는 다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흘러내려야 발전하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가 너무 고여 있어서 그게 이제 정치 발전을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경쟁하는 후보들은 정말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마 이번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나 끝에는 함께 또 이제 힘을 모으는 그런 아주 그 협력적인 경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철수 그 대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막 그냥 야권을 넘나드는 뭐 다른 제3지대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뭐 우선은 제가 좀 모르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고,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참여정부 때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던 관계여서, 제가 뭐라고 이제 다른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촛불 민심은 대청산,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그 반기문 총장님은 평생 한 번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식의 노력은 해본 적이 없는 분이고 오히려 그런 구시대, 구체제 속에서 늘 누려왔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장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국정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 좀 의문스럽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산 경남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부산 시민 그리고 또 경남 도민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좀 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검증이 끝난 그래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후보이고 또한 이제는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정을 이렇게 수행해 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 대선을 이미 준비해 본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 그 패배의 원인을 또 성찰하면서 더 많은 준비를 갖춰왔습니다. 이제는 국정을 담당한다면 제대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사회자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도자 상이 서민형이고 청렴하고 그다음에 또 여론 중시형 지도자를 국민들이 바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감히 거기에 들어맞는 그런 후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또 경남 도민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워토크 신년을 맞아서 준비한 특집 연속대담, 오늘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은 만큼 더 이상은 이러지 않아야 한다. 변화와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와 개혁은 바로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죠. 파워토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